제 분신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내려놓겠다는 생각은 그래서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것이 진실의 힘입니다. 엄정한 판단을 받겠습니다. 그 기사들에서 언급한 것 같은 그런 사실들이 있었다면, 밝혀진다면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배신의 아이콘인 그런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박지원 의원을 상대할 그럴 정치인들이 눈에 띈다면 제가 그걸 돕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결국 손 의원 스스로 당적을 내려놓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의도를 넘어서 이제 청와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일단 손혜원 의원이 본인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당적까지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싸움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당적을 내려놓은 이유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아마도 이제 검찰 수사가 앞으로 진행될 텐데 여당 의원이라면 검찰도 부담스럽겠죠. 그런 점에서 자, 내가 아무런 기득권도 없이 수사를 받겠다, 이제 이런 다짐일 테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수사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여당에 부담 주지 않겠다, 이런 면일 텐데, 사실 어제 기자회견은 좀 의외이긴 의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당을 하는 기자회견에서도 당 지도부가 참여하고 이런 걸 봐서는 이게 과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수사에 임하겠다, 이런 태도로 당적을 내려놓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전선을 확대해서 싸움판을 더 키워보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당적도 내려놓고 사퇴도 불사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초로 이 보도한 SBS를 상대로 이제 고소전도 예고했고요. 지금 SBS 내부에서도 언론노조가 강력하게 또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SBS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보도를 한 200여 건의 기사들에 대해서 다시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손혜원 의원의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낌이 드는 게 굉장히 트럼프식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부인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모든 걸 가짜뉴스라고 지목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지지층을 동원합니다. 네. 그런 상황을 보면 어제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도 보면 일단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의 어떤 문화재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또 모든 뉴스는 가짜 뉴스다라는 취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지지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싸움의 프레임 자체를 아하. 완전히 본질적인 어떤 것보다는 실제로 이거를 정치적 공방과 정적 싸움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어떤 어제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도 손혜원 의원은요,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물을 소환해냈습니다. 혹시 제가 목포에 후보로 나올 것이라는 그런 질문 없습니까? 누가 하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목포 나오실 거세요? 다음 선거 때? 저는 안 나올 건데요. 제가 더 이상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인 그런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역사에 기반한 도시 재생의 뜻을 갖고 있는 후보가 있다면 그분의 유세차를 함께 타겠습니다. 제가 나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을 상대할 그럴 정치인들이 눈에 띈다면 제가 그분을 돕겠습니다. 이른바 셀프 질문이라고 하죠. 저한테 목포 출마할지 여부를 질문할 사람 없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스스로 또 대답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노회한 정치인, 배신의 아이콘,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배신의 아이콘이면 뭘 배신했다는 건데,
누구를 배신했다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본인의 투기 그러니까 의혹에 대해서 그게 사실 예. 이제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편을 들었다가 속지 말로 본인의 편을 나중에 들지 않으니까 본인을 배신한 거다. 이 등식이 잘 성립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이 만약에 이 문제를 아무도 제기하지 않는데 먼저 박지원 의원 자 내가 목포를 가서 조사해 보니까 손의원 의원 측이 이러이러답니다라고 턱 그러니까 SBS 처음에 보도한 것 같은 거다. 박지원 의원 발로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으면. 박지원 의원이 사실 원소스를 제공한 사람이니까 박지원 의원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네. 박지원 의원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본인이 입장을 한번 바꾼 거거든요. 근데 입장을 바꿨다고 본인한테 좀 손의원 의원한테 불리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배신의 아이콘이다라는 게 저는 적절한 비유인지는 좀 하나의 의문이고 네. 앞서 이제 이현정 의원도 얘기하셨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손의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지금 선한 본인의 의도를 지금 강조하는 거고 비판하는 언론이나 야당은 의도는 선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결과에 좀 문제를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손의원 의원은 본인의 그 의도를 좀 강조하고 싶은 거죠. 본인의 의도를 강조하려 보니까 나는 목포를 띄우기 위한 거다. 그 목포를 띄우기 위한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재개발을 하려는 세력이 있다. 원래 거기 기득권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계속했던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쪽으로 갖는 거고 박지원 의원과 본인을 대비시킴으로써 이 싸움의 판을 본인의 의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의 선한 의도를 방해하려는 자와 그거를 추진하려는 선한 본인 뭐 이렇게 좀 틀을 짜 가려는 것 같은데 그것도 프레임 싸움입니까?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선 의원이 사실 야당의 대표까지 지냈던 사람이고 어떤 네. 면에서 보면 박지원 의원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얘기해주는 야당 의원 중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을 싸움의 상대로 끌어들였다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 될지 저는 그건 좀 의문이에요. 또 국회의원들끼리는 초선과 다선 의원이 싸우는 것도 격이 안 맞는다고 뭐라고 하나 보죠? 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사안에 따라서는 뭐 초선 의원도 얼마든지 뭐 7선 의원과도 맞붙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공개 저격당한 박지원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지적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대꾸할 필요 없을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은 그 손 의원께서 저를 배신의 아이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손 의원이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언론에 의거해서 20여 곳, 30여 곳에 가까운 것으로 보도가 되면은 또 본인이 부인하지 못하면은 그건 누가 보더라도 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국민 모두를 배신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라고 얘기한 거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 말대로 이 손혜원 의원의 10채, 20채, 20곳 뭐 이런 식으로 투기 의혹의 논란이 박지원 의원과의 싸움으로 약간 좀 옮겨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양재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과 손혜원 의원 간의 지금 이런 아이콘 대결. 그래서 저는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 이제 정치적 의미를 해석을 하기보다는 네. 뭐 그렇게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박지원 의원이 처음에는 이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뭐 20채가 됐든 30채가 됐든 손 의원의 말씀은 지금 저쪽에 목포의 문화적 거리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걸로 끊임없이 주변에도 이 투자를 권유를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에는 역시 또 의도 얘기, 선한 의도 그렇죠. 얘기를 지금 하고 그리고 계시네요. 이제 투기라고 얘기를 하려면 네. 얼마만큼의 돈을 들여서 얼마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어야 되는 아하. 것이다라는 금전적인 부분이 강조가 되는데 손 의원은 그런 쪽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처음에는 외자 투자 받은 기분이다라고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하셨다가 네. 또 나중에 언론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다른 방향으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아하. 그 부분이 아마 많이 서운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군으로 시작해서 이제 완전히 적군으로 돌아선 박지원 의원 그리고 손혜원 의원 두 사람의 악연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인연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정계 입문을 이번 국회 때 했지 않습니까? 네. 입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 박지원 의원이 처음에 손혜원 의원과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손혜원 의원이 시계 이야기를 했어요. 손혜원 의원이 자기가 그 시계가 한 7천만 원짜리가 되는데 네. 이 시계를 한 30개 정도 가지고 있다. 아하. 그리고 이게 뭐 자신이 이제 그 구입한 현대 작품 이런 것들 합하면 한 70억 원이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손혜원이 굉장히 좀 사치스럽다 뭐 이런 어떤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도 사실은 뭐 조금씩 이제 손혜원 의원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비난 섞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어떤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갈등 관계에 있다가 아무래도 이제 목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손혜원 의원은 사실 목포하고는 인연은 없습니다. 인연 없는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처음에 이제 문화재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추진을 했고 박지원 의원도 뭐 그 정도면 뭐 긍정적이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네. 알아보니까 이게 집이 20채가 넘어가니까 네. 이거는 내 지역구에 와서 지금 뭐 나도 모르게 네. 이렇게 20채 이상씩이나 갖는 거는 이거는 좀 비상식적인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입장이 바뀌니까 이런 이제 다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에 탈당을 선언하기까지 손혜원 의원의 행보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논란에 휘말려서 이러한 상황까지 가던 다른 정치인들의 태도와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의 한 장면을 다시 보시죠. 저는 제 임기 동안에 여의도의 업법보다는 제가 40년 동안 익혀왔던 대중의 이익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분에 치중하며 일을 해왔습니다. 여의도 문법에 맞게 대처한다면 살짝 고개 숙이고 그리고 간사짜리 내놓고 문화체육관광이 상임위를 옮겨서 조용히 잠잠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손혜원이 아닙니다. 이재명 차장, 예. 사실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불거지고 논란이 확산되면 일단 모든 일에 대해서 내 책임이다 사과를 하고 그리고 뭐 변명이나 설명을 했는데 손혜원 의원은 일단 유감 표시 자체도 없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다른 건 틀림없죠. 보통 네. 뭐 부덕의 소치 이런 얘기 참 많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도의적 책임을,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1차 어떻게 보면 사과 방법인데 손혜원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는 거고 차명 거래 의혹도 있는 거고 이해 상충, 이해 충돌 문제도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하여튼 여의도 업법과 다르다. 이건 어쨌든 뭐 사과하고 뭐 자신의 한 발 물러서고 이런 게 아니라 결사 항전을 하겠다 이런 걸 뭐 분명히 한 거라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어제 뭐 셀프 질문이라 얘기했지만 뭐 박지원 의원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 전선을 확대해서 오히려 큰 판 속에서 한번 자기가 자기의 결별을 주장해 보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 좀 지적할 문제는 여의도 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정치인이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논란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사과하고 이것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정치 논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좀 당연한 정치의 태도다 이렇게 네.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이 여의도법으로 폄훼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일단 처음 보도를 했던 SBS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SBS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던 200여 개 기사에 대해서 모두 고소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나경원 의원에게는 전 재산을 걸고 내기할 거냐고 물어봤고요. 박지원 의원에게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배신자라고 했고 또 이어서 건설사들의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탈당 전에는 민주당이라는 배경을 좀 등에 업고 있었지만 어제 이제 탈당하고 난 뒤에는 그 배경조차 없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손혜원 의원 혼자 모든 주변과 다 싸우겠다. 전선을 엄청나게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손혜원 의원이 지난번 국정농단 청문회 때 네. 청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손혜원 의원이 사실은 최순실 국정 비리와 관련해서 아주 그 강도 높게 질타를 했었죠. 근데 본인은 사실은 국립박물관에 인사청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인은 훌륭한 어떤 사람을 추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인사청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문화재 살리기고 다른 사람이 하면 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모든 기준은 자신을 하면 다 옳다라는 걸로 기준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왜 국회의원을 이만큼 중요시하냐면 아무리 선한 뜻이 있더라도 그것이 법과 제도에 맞아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선한 의도를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본인은 선한 의도라고 그러지만 그 선한 의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본인은 착하다, 본인은 선하다라고만 다른 사람은 다 나쁘다라는 프레임을 가져가니까 네.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라 본인은 선하게 시작했는데 결과가 나빴을 때 서운한 마음은 조금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자, 손혜원 의원은요. 그동안 거침없는 성격과 입담으로 또 유명했지요. 이런 부분도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정가에서는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앉으시라고요. 이게 앉으시라고요. 앉으시라고 이게. 이게 앉으셔가지고 앉으세요.
자,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이 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좀 싸우고 투쟁을 하면 될 텐데 너무 판을 벌리지 않느냐라는 주변의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에도 의원직까지 걸고 투쟁을 선언한 손 의원은요. 오늘도 본인의 길을 거침없이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아니군요. 저는 마포 의뢰 무소속 손혜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이 빙상계 적폐 청산이 더 이상 이렇게 잊혀진 채로 뒤로 밀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 적폐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소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탈당 후 첫 행보가 놀랍게도 빙상계 성폭력 문제 기자회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하던 일을 할 일은 계속하겠다 이런 모습이네요. 아마도 이제 문체위 간사를 맡았고 이제 위원을 하면서 네. 이 젊은 빙상인 연대라는 이제 단체와 함께 거기 소속 변호사와 함께 그 이제 심석희 선수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관련해서 다른 선수들은 피해를 본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자체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조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이제 국회에서 직접 기자를 했고 이제 이것은 아마 어제 탈당 선언과 무관하게 예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강행한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뭐 전혀 다른 정책 행보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고 이 문제까지는 본인이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심석희 선수 문제가 워낙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네. 예고했던 행보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요 사실 제일 이 사안에 직접적인 관계된 사람들은 목포 시민들이거든요. 양재열 변호사님, 목포 시민들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의견이 좀 갈립니까? 요 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제 저기가 문제가 된 지역에 있는 곳의 상인들이 오늘 또 오후에 한 40여 분이 그 일종의 성명서 같은 걸 좀 발표를 하면서 목포 살리기를 좀 해달라라는 목포에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분이 한 분 들고 나온 팻말이 이렇게 좀 기사가 소개된 게 있네요. 네. 30년 전에 땅값이 1,000만 원 하던 곳인데 요즘 올라서 300만 원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저 지역이 이른바 죽은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목포 일부 시민들이 손혜원 의원이 몇 차가 됐든 투자해준 거로 관심을 가져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리고 지금 손 의원의 조카가 운영한다고 알려진 카페에도 응원 메시지를 붙이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요. 물론 또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저만큼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지방 도시 출신이라서 네. 그 지방 도시들에 가면 구도심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완전히 상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거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투자가 완전히 멈춰버린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곳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관심을 갖고 붐이 일어나기를 경기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자, 목포 살리기의 일환으로 문화재 거리로 지정이 되고 거기에 투자가 돼서 도시가 살아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긍정적인 부분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두운 그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한 분이 세탁소를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집주인이 이제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됐으니 문화재 거리로 지정이 됐으니 수리해야 되니까 나가라 그래서 쫓겨나는 영세 상인들도 많다고요.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 비슷한 거죠. 딱 그걸 네. 맞아떨어진 거 아닌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손혜원 의원의 선한 의도 얘기를 하는데 뭐 언론들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손혜원 의원이 목포를 띄우기 위한 그 행위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서 아까 양재엽에서 언급하신 대로 지방도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거기 예산 투입해서 그 거리를 죽었던 거리를 띄우는 거 이건 정말 잘한 건데 근데 이제 네. 문제는 목포가 지금 떴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더 뜰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손혜원 의원 주변 사람들이 20채 사서 뜬 거예요? 아니면은 문화재청이 거기다가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고 예산 투입해서 뜬 거예요? 두 개 중 하나 하자면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뜬 거겠죠. 그렇죠? 후자에서 뜬 거예요. 손혜원 의원은 그게 뒷단 행위가 없으면 손혜원 의원 측근들이 뭐 거기다 20채 안에 200채가 안 떠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 원짜리면 1,000만 원을 사는 건데 뭐가 뜹니까? 문제는 뒷단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에 지금 더 예산 더 투입해서 관광지가 더 활성화되고 관광객 가서 거기가 진짜 뭐 종로에 익선동차 떴다고 합시다. 그럼 임대료도 올라가고 저 건물값이 올라가요. 그럼 그 올라간 그 이득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건물주가 가져갑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거 지금 가정인데 현지인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다가 뭐 현지인들이 그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외주인들이 들어와서 건물을 사고 이게 만약 거리가 확 뜨면 그 개발 이익이나 이익들은 고스란히 외지인 손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과연 목포 시민들에게 이제 목포 시민들도 뭐 이제 부류에 따라 좀 다르지만 기존의 현지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거냐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손혜원 의원한테도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목포를 띄우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뭐 얘기하고 예산 좀 그건 정말 장관 100번 박수 쳐줘도 돼요. 근데 왜 그 전에 본인 주변 사람들이 그 20채 넘는 부동산을 매입을 했냐는 거죠. 그 매입은 목포 띄우기와는 별로 관련이 없거든요. 네. 이 모든 것을 걸겠다. 재산과 의원직까지 걸겠다라고 단언한 손혜원 의원. 하지만 추가 의혹이 속속 또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의 이른바 속칭 큰손. 큰손이라고 하면 돈이 많거나 땅이 많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속칭 일컫는 말이죠. 목포의 큰손과 함께 건물들을 보러 다녔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차장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19일 날 본인이 스스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 4채를 추가로 확인할 때는 언론 보도를 이제 다시 반박한다는 차원에서 그 기사의 어떤 주변인 최모 씨가 소개되어 있는데 중요한 팁은 최 씨와 그의 부인이 문화재 거리의 큰 손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최 씨와 그다음에 그 문화재 거리에 많이 매입한 사람이 정모 씨라고. 네. 그 당시 다른 데서 목포에서 청소년실을 운영하다가 네. 그것을 문화재 거리를 옮긴 사람인데 그 사람이 큰 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손혜원 자체가 손혜원 본인이 이 정 씨와 많이 다니면서 문화재 거리에서 그 건물이나 땅들을 보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 네. 것이 목격됐다는 게 이번에 핵심인 거, 이번 추가 의혹 핵심인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 의원이 잘 모를 때 오히려 이 정 씨 부부를 통해서 마을을 소개받고 거기서 문화재 거리를 어떤 투자하는데 그런 도움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럼 결국은 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문화재 거리에 있는 적산 가옥들이 낡고 그다음에 방치된 것이 안타까워서 본인이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소개를 받아서 그야말로 투기 목적으로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의혹이 번질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네. 자, 일단은 뭐 정 씨 부부는 손 의원이 직접 큰 손으로 지목했던 인물들인데 이 글, SNS에 올렸던 글이 또 삭제가 됐어요. 관련이 없으면 굳이 지울 필요도 없지 않나요? 근데 저런 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요.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이 목포 지역, 근대 문화 지역에 등록 문화재로 한 15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굉장히 좀 큰 건물이에요. 화신백화점 목포 지점이라든지 그냥 보존 가치가 높은 건물인데 이게 사실은 2017년도 3월 이후에 주인이 일단은 처음에는 원래는 목포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서울 사람들로 일부 바뀐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모 씨 부부랑 같은 경우도 집을 지금 한 10채 정도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에 뭐 집을 많이 사건 말건 그런 거 상관없는 일이죠. 뭐 본인이 능력이 있다면. 문제는 여기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한 1,1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이 거리를 조성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정보를 누가 어떻게 알았을까? 아하. 그리고 이걸 알고 있으면 자 분명히 지금 현재 내가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상당히 가치가 오를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다니면서 집을 봤다는 것은 그런 정보를 혹여나 공유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집을 10여 채나 산 것은 뭔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손혜원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를 이 사람도 함께 공유를 했을 것이고 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지역 자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투기의 어떤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지점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손혜원 같은 경우는 아까 없애던 삭제된 글도 네. 약간 방향은 이건 뭐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지만 손혜원 얘기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목포를 잘 몰랐을 때 그 지역을 소개해 준 사람이 아하. 그 큰손이라 목포에서 큰손이라 불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손혜원이 그걸 알려준 게 아니라 손혜원에게 이 사람이 알려줬다는 거고 네. 그 큰조카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카페라고 하는 부분들 세 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아 샀다는 거고 아하. 아까 이제 김태현 변호사가 지적한 문제점도 일단 손혜원 같은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투기라고 한다면 그쪽에 땅을 사서 얻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투기인데 조카도 그렇고 지금 작은 조카도 그렇고 본인도 박물관도 그렇고 직접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외지인들이 투자하는 문제의 어떤 현상과는 조금은 다른 방향을 본인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변호사분 두 분이 나와 계시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게 투기인지 아닌지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법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은 명확하게 좀 드러낼 수는 있습니까? 투기 여부는 잘 안 밝혀지죠. 그리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일반인입니다.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 사가지고 돈 왕창 벌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성공한 투자예요.
네. 근데 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그게 투기가 돼버립니다. 어허. 그렇지 않습니까? 투기의 정의는 없어요. 부동산 투자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성공한 투자를 볼 수도 있고 돌아서 보면 투기도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한 사람이 누구냐, 그다음에 그 시기가 어떠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여론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설사 이제 투기라고 판정을 하더라도 투기를 금지하는 법은 없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투기다 아니다는 저는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뭘로 봐야 돼요? 제가 이제 법적으로만 봐서 중요한 거는 몇 가지. 하나는 제일 큰 거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인 거죠.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렇죠. 이해충돌. 공직자는 공익과 사익을 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위반한 건 저는 그렇게 봐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공직자윤리법은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해도 되기 때문에 처벌 조항을 안 만든 게 아니라 그건 공직자로서 정말 당연한 의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이런 거죠. 그거 법으로 정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 선언적 규정으로 해놓은 거고 거기다 위반했다고 처벌 규정은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정치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 논란이 법적 책임은 아니고 법적인 책임을 과연 묵자고 하자면 저는 제일 가까운 거, 제 기준이, 제 생각으로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차명거래 의혹. 그 부분 같은 근데 경우는 그거조차도 사실 법적으로 밝혀내기 힘들다면서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동생 있잖아. 군대 갔다 오는 남동생. 조카. 군대 갔다 온 조카가 물론 그 조카를 다시 뭐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의견을 확실하게 들어봐야 되지만 일단 언론 인터뷰에 나온 거 보면 난 모르는데. 네. 그 집이 알겠습니다. 알아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돈의 흐름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증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손혜원 의원이 그 조카한테 그 증여한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계좌를 따라가다 보면 알겠습니다.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한 정치권 반응이 정말 뜨겁고 시끄럽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